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이제 구축을 할지, 특히 이제 설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데이터 모델을 써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하면요. 지난 시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예, 이루어져 있었죠. 첫 번째로 구성 요소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아, 데이터베이스가 먼저겠네요. 데이터베이스가 먼저고 두 번째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정보의 주체였고요. 이게 이제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리자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바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마치 이게 어떤 이렇게 조수나 아니면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입력해달라, 생성, 수정, 삭제해달라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명령을 해서 주는 것이고요. 사용자가 만약에 검색해달라 했을 때는 검색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돌려주게 됩니다. 이 정보의 주체와 관리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것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아까도 두 가지 구성 요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정보의 주체를 어떻게 이제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보 구축하는 단계를 보시면은 이제 어떤 의뢰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 작업이 들어갑니다.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세 단계 설계 작업 이후에 데이터베이스를 인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논리적 설계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데요. 논리적 설계 중에서 설계는 이제 모델에 기초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하고 설계할 때 있어서 먼저 구축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정보학이 원하는 현실 세계 시스템, 현실 세계 시스템을 컴퓨터 세계,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변환 작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어떤 대상들을 컴퓨터 세계의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전산화시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시스템이란 무엇이냐 보시면은 이제 개체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를 들어 수강신청 시스템이다. 우리 현실 세계에 수강신청 시스템이 있잖아요. 누가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한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이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는 이제 개체들과 이 개체들 관계들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교수는 어떤 과목을 강의합니다. 이 관계, 요거는 개체들이죠. 개체. 이런 그래서 개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것들이고요. 이 대상 간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관계입니다. 수학시전 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학과는 과목을 개설하고요. 어떤 학생은 학과에 소속되어 있고 이런 관계들, 개체들과 관계들로 이루어진 게 시스템입니다. 거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구매자, 판매자, 제품이라는 개체들, 어떤 대상들이 서로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거래 시스템이죠.
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목표는 이제 이런 현실 세계 시스템을 이렇게 전산화해가지고 우리가 전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옛날 같은 경우에 수거인식 시스템은 뭐 종이로 이제 받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산화해서 전산으로 관리하겠다. 근데 뭐 실제로 복잡합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예를 든 수거인식 시스템이나 거래 시스템은 훨씬 단순하고요. 지금 매우 단순하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어떤 한 기업의 어떤 공장에 그리고 유통까지의 전체 시스템을 어, 기업의 운영 시스템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 이러면은 엄청 많은 개체들이 있을 것이고 관계들을 맺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설켜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전산하기 위해서는 사실 고도의 어,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기업의 오너라든가 기업의 이제 어떤 관리 책임자가 이렇게 의뢰를 하겠죠. 의뢰자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의뢰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주세요. 이러면은 데이터베이스 이제 그 의뢰를 받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는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그래서 이 설계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것이며 어떤 구조로 저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베이스 틀, 이제 나중에 입력 부분에서는 이 틀에 맞춰가지고 차곡차곡 저장을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입력.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제 단계와 이제 전문성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설계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거의 한 90% 정도. 대부분 이제 설계를 얼마나 잘하는가가 이 사람이 데이터베이스에 얼마나 전문가인가가 이제 나타납니다. 만약에 설계를 이제 잘 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용량도 매우 적을 것이고요. 적은 용량으로 효과적으로 검색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알려줘라 하면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이후에 효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놨다면은 뭐 짧은 시간에 뭐 몇 초 안에 이제 데이터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이제 엉망으로 해놨으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분석 결과를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며칠이 걸리기도 하는 것이죠. 동일한 데이터 양을 이제 저장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얼마나 잘하는가 나중에 이제 그, 그 저장의 용량을 이제 줄이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검색 요청을 받았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이제 효과적으로 검색 요청을 내보내 주실 것인가 시간의 이제 관점에서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그 검색을 처리해 줄 것인가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설계를 이제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기업에서 이제 이거 한번 검색하는데 어떻게 며칠씩 걸리죠? 뭐 이런 컴플레인이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설계를 잘 해놓으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입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 작업입니다. 그렇겠죠. 예. 한번 더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뢰가 왔습니다. 의뢰자는 온라인 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세요. 예, 우리 어떤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거래 시스템에 대해 구축해 주세요. 그럼 설계를 이제 들어가야겠죠. 이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이제 이 온라인 거래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는 구매자 정보입니다. 구매자 아이디가 필요할 것이고 구매자의 나이, 성별, 주소 등등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정보를 이제 넣어야겠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정보들, 제품 아이디, 품명, 단가들도 이제 이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해야 되겠고 구매 거래한 정보들 언제 구매했는지 몇 개나 구매했는지도 이제 보관해야겠다. 이런 이제 무슨 데이터를 보관할지를 이제 어,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 어떤 형태로 보관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끝난다면은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가 결과로 이제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 이후에 이제 입력하는 과정에서는 네, 설계된 거래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는데 하나씩 쭉쭉 입력하는 것이죠, 이제. 뭐 이거야 뭐 이제 노가다 작업이고요. 이 노가다 작업을 이제 손으로 할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스마트하게 하려고 하면은 프로그래밍을 짜가지고 다다닥 이제 자동으로 입력하게 하겠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결과로 이제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 이제 3단계를 보시면은 설계도 이제 설계 과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예, 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음, 이 어떤 이제 작업의 단위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먼저 개념적인 그래서 설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개념적인 설계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작업의 단위입니다. 어떤 데이터 저장할 것인가. 그래서 이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가는 현재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 뭐 구매자의 아이디, 뭐 그다음에 뭐 주소 이런 것뿐만 아니고 나중에 추후에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할 때 또 필요한 데이터들도 모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실제로 나중에 사용하게 될 의뢰인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개념적인 설계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온라인 거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어떤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원하시나요? 이거 의뢰인과 이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구매자 나이를 저장을 안 했어요. 이렇게 어떤 구매자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나이를 저장하지 않는 시스템이었다면은 나중에 이제 이 어떤 연령별에 따른 구매 형태를 이제 구매 트렌드를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분석을 불가능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의뢰인과 잘 협의를 해서 의뢰인의 보통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데 그 의뢰인이 그 스펙을 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 데이터를 고려해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이고요. 논리적 설계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제 저장할지가 결정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작업 단위로 어떤 구조로 저장할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구조로 저장할지가 사실 굉장히 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담당하는 영역인데요.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문성. 여기가 핵심입니다. 핵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잘 쓰면은 저장과 검색의 측면에서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데이터 구조를 잘못 쓰면은 이제 이제 공간적, 시간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전문가,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가 이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음, 예, 그래서 많은 경험들이 사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론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논리적 설계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물리적 설계를 들어갑니다. 논리적 설계가 끝나면은 이 구조를 일단 결정을 했잖아요. 그 이제 구조를 결정한 다음에 어떤 물리적 공간을 할당하여 저장할 것인가. 을이 더 맞겠네요. 할당하여 저장할 것인가.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몇몇 제한 조건들을 이제 거는 것입니다. 값에 대한 예를 들어 이제 구매자의 나이는 150살 이하의 값만 가져야 하나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치를 또 방지를 하는 것이죠. 이상, 이상, 이상치. 그러니까 정상 범위 이외의 값을 입력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것만 같도록 또 만약에 뭐 자기소개 항목 같이 이제 네모 박스 안에 글을 주저리주저리 쓸 수 있는 어떤 입력
데이터 양식이 있다면은 여기 자기소개 항목 글자 수는 200자 이내로 제한하면 어떨까 하는 것은 뭐 이런 글자 수 제한 같은 것도 이제 이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200자 이상 이런 제한이 없다고 하면은 떤 이제 뭐 해커나 어떤 이제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뭔가 악의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이 뭐 2만 자, 뭐 그다음에 뭐 몇만 자씩 이제 넣어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글자 수 제한 같은 물리적 설계들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점유할 자원의 한계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관리하는 실무자와 협의가 이제 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 설계 부분과 물리적 설계 부분은 이제 실무자가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하고요. 의뢰인과 논리적 설계 부분은 전문가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실력 발휘하는 부분입니다. 논리적 설계 부분.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우리 베이스 배우는 과목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될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이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중복이 크게 감소하여 공간 효율성이 또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중복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때 배웠던 반정형 데이터 구조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으로 이제 설계를 했다고 구조를 설계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입력하는 데이터들은 이런 형태일 겁니다. 이런 형태들 이렇게 쭉 입력이 들어올 건데요. 이렇게 등수가 저장될 건데 여기서 중복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이 구매자, 이름, 품명, 단가, 구매일, 수량 이것들이 데이터마다 계속 중복이 되겠죠. 여기서 뭐 1000개, 다음에 10,000개 이 데이터마다 이것들이 계속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중복이 증가하기에 따라서 공간 효율성이 나빠지겠죠. 예. 쓸데없는 이제 데이터들로 인해서 그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데이터 구조를 좀 정형 데이터 구조로 바꿨다.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그러면은 속성 이름 반복이 이제 되던 것이 이제 없어진다는 것이죠. 반복이 없어짐. 예. 구매자 아이디, 이름, 품명, 단가, 구매일, 수량은 한 번만 나옵니다. 딱 1회. 여기는 뭐 만 개 데이터면은 만 회. 이런 식의 중복 계속 되는 반면에 얘는 1회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복이 줄어들고 따라서 용량이 쓸데없는 용량 차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공간 효율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예. 공간 효율성과 그다음에 아까 전에 약간 시간 효율성도 약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공간 효율성과 시간 효율성을 두 개 성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능 그래서 공간 효율성, 시간 효율성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체계화된 구조들이 이미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오늘 공부해보고자 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미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미 제한돼서 체계화된 구조들을 어떤 모델들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이제 얘기만 드리겠는데요. 계층 데이터 모델,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관계 데이터 모델, 객체 데이터 모델, 데이터 모델이나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객체 관계 데이터 모델 이런 식의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품들 이름들도 여기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언제부터 시작돼 가지고 언제까지 주로 유행을 했냐 요 화살표를 이제 보시면은 계층 데이터 모델이 이제 굉장히 초창기 모델이고요.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도 초창기 모델이고 관계 데이터 모델은 80년대 시작해가지고 2010년대 지금까지도 사실 쓰고 있고요. 객체 데이터 모델 요만큼 객체 관계 데이터 모델 현재까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건 여기랑 여기겠죠. 근데 요 데이터베이스 모델들은 사실 거의 지금 약간 제가
구체적으로 안 다룰 건데요. 계층 데이터 모델은 이제 계층이라는 것은 이제 하이라키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갈라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자손으로 또 갈라지고 이런 데이터 모델이고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은 서로 간에 이제 뭐 데이터들이 서로 이런 식의 뭐 아무렇게나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델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 80년대 이후로 종료됐습니다. 종료. 그래서 안 써요. 그래서 예, 제가 잘 깊이 얘기 안 할 거고요. 요 객체 데이터 모델하고 객체 관계 데이터 모델도 사실 많이 안 씁니다. 현업에서는 이게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 80%는 현업에서 관계 데이터 모델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80년대 개발된 이후로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을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예, 관계 데이터 모델은 앞으로 깊이 더 볼 건데 실제적으로 랭킹 얼마나 이제 현재 2020년 현재 데이터베이스 모델 랭킹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랭킹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 2020년 3월이죠. 3월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10위까지 이제 결과를 쭉 보시면은 오라클 DB 이거 보시면은 릴레이셔널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1등, 2등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MySQL이고요. 3등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고요. 4등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포스트그레 SQL이고 그다음에 5등은 이제 몽고DB라는 다큐먼트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네요. 좀 다르고 6등도 이제 IBM의 DB2 입니다. 그리고 이제 9등에 이제 SQLite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또 10등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어세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그렇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거의 이제 점령했습니다. 이미 데이터베이스 지금 시장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 교재들 그리고 수업들이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이제 풀고자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해결 목표가 있는 거죠. 해결 목표. 네. 첫 번째 목표는 이제 데이터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테이블 우리가 배웠죠. 테이블 구조를 이제 쓰고 있고요. 테이블 구조에서 데이터 중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테이블 이제 중복의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거래 데이터베이스 예시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뭐 구매자의 이름, 뭐 출생년, 성별, 주소 등이 있고 제품 아이디, 품명, 단가 1,000원, 구매일, 수량 등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유재석 이 부분이 지금 중복이 계속 돼 있죠. 구매자 아이디 유재석, 이름 유재석, 출생년도 1972년, 뭐 남자, 주소 경북. 이 부분이 계속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강호동도 마찬가지고 김정민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정보가 계속 등장하는 것이 이게 데이터의 이제 중복입니다. 중복. 예. 요 중복의 문제가 뭔가요? 공간의 낭비가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뭐 지금 4건, 8건, 11건 데이터만 갖고 왔지만은 이게 지금 뭐 만 개, 한 100만 개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복이 사실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중복의 문제는 공간의 낭비를 이제 초래를 하게 되고요. 이 문제를 해소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복의 문제는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데이터 수정 과정에서 시간과 안전성에 이제 위험을 이제 가져온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유재석이 주소를 변경을 했어요. 뭐 경북에서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했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뭘 바꿔야 됩니까? 여기 부산 바꿔야 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아까 전에 데이터가 이제 뭐 만 건, 10만 건, 100만 건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거래 데이터에서 모두 다 수정을 해줘야겠죠. 시간적으로 이제 비효율성이 이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또 안정성의 위험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하나를 모르고 못 바꿨어요. 부산을. 다 바꾸다가 부산 바꿨는데 여기를 못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이제 어떤 안정성이 깨지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유재석이 어디 살지 봤더니 어떤 데이터는 부산이라고 하고 어떤 데이터는 이제 경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뢰성이 이제 깨지는 신뢰성이 손상당하는 거죠. 손상이 있습니다. 예. 당할 이제 위험이 있다는 거죠. 위험이. 예, 데이터 중복에 대해서 보관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중복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이제 이 테이블 구조에서 이 중복을 어떻게 없애는가. 예, 일단 오늘 왜 이제 중복이 생겼는가 이제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왜 중복이 생겼나 봤더니 이제 중심 데이터셋 테이블에 여러 메타 데이터셋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관찰을 이제 얻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핵심 중심 데이터셋은 뭐냐면은 누가 무엇을 어, 여기 구매일 수량 언제 몇 개 샀다 구매했다 이게 중심 데이터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자 품목 예, 언제 구매일 수량 요 네 가지가 이제 중심 데이터셋인데요. 근데 여기에 어떤 메타 데이터셋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이 구매자에 대한 이 세부 정보들이 이 구매자 메타 데이터셋입니다. 메타 데이터셋은 이 데이터셋에 대한 데이터셋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 중심 데이터셋을 이제 좀 뭔가 이제 좀 더 보완해주고 보강해주고 좀 더해주는 이런 데이터셋을 메타 데이터셋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매자에 대한 메타 데이터셋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예, 이 중복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품에 대한 메타데이터 셋이 있기 때문에 어, 중복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 A001 마우스가 지금 여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키보드는 또 키보드는 한 번밖에 안 나오네요. 노트북이 여기 또 나오고요. 운동화, 뭐 청바지도 두 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중복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이 제품에 대한 메타데이터 셋이 이제 있기 때문에 한 테이블에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중심 데이터셋에 중복이 생겼다. 이런 이제 관찰을 얻었고 이것을 이제 해결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했냐? 이 중복 문제를 이게 중심 데이터셋 테이블로부터 메타 데이터셋을 이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심 데이터셋을 남겨놓고요. 이렇게 아까 구매자 메타 데이터셋을 따로 테이블로 분리하고 또 품목 데이터셋 따로 분리를 합니다. 어떻게 분리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구매자에 관련된 정보들, 아이디, 이름 김정민, 출생연도 남, 주소 서울. 요런 이제 구매자에 대한 데이터셋을 분리하고 품목 데이터셋도 분리하고 그다음에 중심 데이터셋은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된 데이터를 지워서 중복을 없앤다. 이제 구매자 메타 데이터셋을 보면은 김정민이 지금 두 번 나오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요거는 그래서 밑에 건 지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자 김정민이네요. 여자 김정민이 두 번 나왔기 때문에 밑에 거 또 지우고요. 강호동은 지금 세 번 나오네요. 동일한 내용이. 그 때문에 또 지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셋을 분리를 하면은 중복된 걸 좀 지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유재석도 지우고 품목 메타데이터셋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지우고 뭐 책, 청바지, 노트북 이런 거 다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중복을 이제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없애고 나오면은 중복이 제거가 됐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예를 들어 유재석이
이동 주소를 변경을 했다. 경북에서 부산으로 갔다. 한 번만 이렇게 딱 변경하면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아까 전에 중복에 있어서 그 공간을 많이 차지했던 게 지금 공간이 다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중심 데이터셋에서 메타 데이터셋을 이제 분리를 하게 되면은 중복이 없앨 수 있고 그 공간상의 이점,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정에서의 안정성상의 이점, 이런 이점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분리를 했을 때 분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데이터 복원에 문제가 이제 또 발생합니다. 우리가 분리를 해놓고 보니까 구매 데이터셋과 품목 메타 데이터셋인데 중심 데이터셋 아까 전에 원본을 우리가 복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복원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중심 데이터셋과 구매 메타 데이터셋을 분리를 했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를 완전히 지금 분리하는 순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예. 중심 데이터셋에서 메타 데이터셋을 분리하면서 연결고리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 분리, 아까 여기 두 번째는 이 연결고리를 모두 갖추게 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연결고리 어떻게 이제 갖추게 하냐? 메타 데이터셋을 분리를 할 때 중심 데이터셋의 유일성을 만족하는 연결고리를 남겨두고 분리한다. 그러니까 중심 데이터셋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전에 분리할 때 이 구매자 메타 데이터셋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 구매자 아이디를 남겨놓고 다 지우는 게, 다 완전 분리하는 게 아니고 이 연결고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정보들은 분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중에 요것들을 이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개임 데이터셋을 보고 구매자 아이디가 킴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까 전에 우리가 킴의 이름이 이렇게 항목이 있었잖아요. 이름 항목, 구매자 이름 항목. 이름 항목을 이제 복원하려고 하면은 이 킴으로부터 해서 구매자 메타데이터셋을 참고를 해가지고 이름 김정민이었네. 김정민, 여기가 이름 김정민. 이런 식으로 이제 복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생연도도 마찬가지고요. 성별도 주소도 다 복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복원할 수 있다. 예. 이 연결고리를 우리는 이제 뭐 식별자라고도 하고 또 이제 기본 키라고도 하는데요. 나중에 이 용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시간이 아마 제가 갖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일 것 같은데 기본 키 연결고리, 우린 연결고리라는 이제 좀 직관적인 이름을 지금 쓸게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남겨놓고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우리가 복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셋을 분리를 하되 연결고리를 이제 남겨놓고 분리한다.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델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입니다. 품목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셋도 마찬가지로 연결고리 남겨놓고요. 제품 아이디로.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유일성을 만족한다. 요 얘기를 했는데요. 요게 이제 연결고리가 되려면은 요 유일성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지금 구매자 아이디가 를 연결고리를 했습니다. 근데 요 구매자 아이디가 아니고 이제 이 이름을 연결고리로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예를 한번 봐보면은 이름을 연결고리로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김정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매자 메타데이터셋을 참고하려고 가봤더니 김정민이 2명이에요. 유일하지가 않죠, 여기가. 유일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김정민이 어떤 김정민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원을 불가능합니다. 온전한 형태로. 뭐 강호동은 지금 이제 복원할 수가 있죠. 한 명밖에 없으니까. 너무 명확한데요. 유재석도 명확하고 신동엽도 명확하고 여기는 다 복원이 돼요, 지금. 출생연도, 뭐 이제 구매자 아이디, 성별 주소를 다 이렇게 뒤에다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김정민은 2명이기 때문에 복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고리로 쓰려고 하는 것은 메타데이터 셋에서 유일해야 됩니다. 예, 유일성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쓰면은 아까 전에 분리를 하고 메타데이터 셋에 분리를 하고 예, 유일성을 만족하는 연결고리 고리를 이제 잡는 것이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어떻게 만드냐 한번 다시 정리해 보죠. 예, 중심 데이터셋에서 연결고리, 그러니까 유일성을 만족한 연결고리를 남겨두고 메타데이터셋을 분리를 하자. 예, 여기서 예, 보면 좀 어렵지만은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구매자 정보고요. 여기가 지금 요 제품 메타데이터셋이고 여기가 지금 거래 데이터셋이니까요. 이렇게 분리를 한다. 근데 여기가 요 연결고리를 남겨놓고 여기에 대한 연결고리, 구매자에 대한 연결고리, 그 다음에 제품 아이디에 대한 연결고리를 남겨놓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원래 테이블을 어떻게 복원할 수가 있는가? 이 복원하는 연산을 조인 연산이라고 합니다. 조인 연산. 이게 거의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 수업에서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핵심적인 연산이고요. 뭐 앞으로 뒤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조인 연산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이해를 하시는 게 일단 필요하겠습니다. 테이블에 이제 연결고리를 참조하는 조인 연산을 통해 분리된 데이터를 복원한다. 예. 여기서 여기 중심 데이터 셋에서 중심 데이터 셋에서 중심으로 해서 복원을 하면 됩니다. 여기 중심 데이터 셋에서 이제 구매일과 수량은 그냥 냅두고요. 구매자 아이디는 여기 지금 와 있고 이제 이름과 출생연도, 성별, 주소가 지금 중심 데이터셋에 없지 않습니까? 요것을 이제 복원을 해야겠죠. 이름, 출생연도, 성별, 주소를 복원을 합니다. 어떻게 복원하냐? 이 구매자 메타데이터셋을 참조를 해서 복원을 하는데요. 이 조인을 합니다. 조인. 예. 여기 킴과 요 킴의 이제 이름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놓고요. 예. 여기도 또 킴이니까 두 번째도 킴이니까 여기서 킴을 또 찾아가서 이름을 또 써놓고요. 예.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을 이렇게 결국 조인을 하는 것이 이 조인 연산입니다. 연결고리 식별자로 기준으로 해서 연결시키는 것이 출생연도 이 킴 아이디에 대해서 보니까 출생연도가 1997년이다. 조인 이렇게 하고요. 성별은 남자다. 조인하고요. 주소는 서울이다. 조인하고요. 예. 이렇게 아이디가 킴일 때는 여기 찾아서 조인하는 거고요. 이게 JM00이다. 여기서 이제 구매자 메타데이터 셋에서 이제 JM00을 찾아서 이름 넣고요. 출생연도 넣고요. 여자 넣고요. 경기 넣고요. 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참조를 해서 가지고 오는 거. 참조를 해서 가지고 오는 거를 조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참조 플러스 가져오기.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채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요 세 테이블에 대해서, 세 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조인 연산을 통해 가지고 다 원래 요 데이터베이스 셋을 복원할 수가 있겠죠. 제품 아이디도 마찬가지고요. 제품 아이디가 001이니까 001을 찾아가지고 참조해서 마우스를 품명에 갖고 오는 겁니다. 단가 1000원을 갖고 오는 겁니다. 단가 20 값을 갖고 오는 거고요. 002 찾아서 키보드 갖고 오고요. 품명은 단가 30을 갖고 오고요. 이런 식으로 참조해서 갖고 오는 게 조인이다. 예. 요 조인 연산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뭐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요 테이블을 보관하지 않아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쪼갠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하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쪼갠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이냐? 쪼갠 거. 쪼갠 것을 보관. 장점. 예. 아까 중복이 없죠, 여기. 이게 지금은 개수가 적지만은 나중에 100만 건, 1000만 건 돼서 구매자 데이터베이스가 100만 명, 1000만 명이 되면은 이거 중복이 있고 없고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중복이 없고 그래서 예, 그 공간 효율성 상승. 예. 예, 이게 다죠, 뭐. 예, 거의 핵심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어, 지금 딱 하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구매자에 대해서 안전하게 짧은 시간 내에 딱 접근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의 이점. 예. 그래서 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본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합니다. 네, 중복 이점과 수정 이점을 위해서. 아시겠죠? 굉장히 스마트한 보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이렇게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조를 이제 만든 것은 천지 차이겠죠. 예. 일단 용량 차이가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수정 안전성도 훨씬 떨어지고요. 차이도 엄청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운 겁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이게 사실 이제 나중에 이론적인 측면이 뒷받침이 있거든요. 이론적인 측면은 제가 또, 나중에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세요. 이, 이 중심 데이터셋에서 이 메타데이터셋을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인데, 근데 유일성을 만족하는 연결고리를 놔두고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다.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다. 이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테이블 구조고 중심 데이터셋에서 메타데이터셋을 분리하여 보관한다. 그리고 식별자를 참조하는 조인 연산을 통해 분리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 중복을 제거하여 저장함으로써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수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원래 데이터를 손실 없이 보관할 수 있다. 예. 만약 이게 없으면 쓰지도 않겠죠. 예. 핵심적인 장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설계에 대해서 이제 단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단계냐면 처음에 의뢰를 받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의뢰를 받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틀, 어떤 정보를 어떤 구조로 저장할 것인지, 어떤 정보가 이제 개념적 설계고, 어떤 구조로 저장할 것인지, 논리적 설계, 예, 논리적 설계, 어떤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결정하고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이 논리적 설계 중에서 우리가 이미 사람들이 많이 정립해 놓은 모델입니다. 구조입니다. 정립해 놓은 구조. 정립된 구조. 예, 중복을 방지하고 손실 없이 원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예, 1980년대에 개발돼 가지고 오늘날까지 2020년까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모델입니다. 테이블 구조고요. 중심 데이터셋에서 메타 데이터셋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빠졌네요. 이제 그 연결고리를 설정해놓고 보관하는 것이죠. 그리고 식별자를 참조하는 조인 연산. 여기가 연결고리네요. 연결고리를 참고해서 조인 연산을 통해 분리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예, 그럼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